주거복지 컨퍼런스 사회주택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김난수 연구위원입니다. 휴대폰은 진동이나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주택 세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먼저 드리고요. 주제 강연 듣고 그리고 토론자 및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연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의를 해주실 사회주택협회의 최경호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토론자이십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진남현 원장님이십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한솔 이사장님이십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전주시 정책연구소의 유승수 연구원님이십니다. 서울 소셜 스탠다드의 김하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과장님이신 최정민 과장님이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자의 등장 배경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주택협회 최경호 정책위원장님의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경호입니다. 강의가 아니라 발제. 제가 요지를 좀 핸드폰에다 메모를 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짓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발제보다 가장 광범위한 각도에서 앉아 계신 거의 180도를 제가 보면서 생각할 것 같은데 구두들도 갖고 왔는데 일단 뭐 부담 가능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사회주택 세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주택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거의 어떤 지금 배경이 뭘까?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이 사회주택을 다룬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주거복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이제 부담 가능한 임대료의 주택에 대한 거를 이제 새로운 공급자들 LH 이번 주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30년과 주거복지인데 LH나 SH가 아닌 새로운 공급자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잡았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저를 제 소개나 이런 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PT는 방대하게 준비를 했는데. 토론자로 오신 분들은 이 비슷한 내용을 많이 보신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째 비슷한 표를 울고 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발표 자체는 업데이트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주택의 용어하고 제도는 확산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최초 2015년에 조례로서 등장한 이후에 2017년 국토부 주거복지로도 선곡되고 2018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격으로 활성화방안이 발표됐고요. 아직 법률은 제정되지 않아서 지자체 조례로서는 사업이 되고 있어서 이런저런 한계들이 좀 있고요. 정의와 유형은 서울시 모델 위주로 복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장단점이나 어떤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의 일들을 좀 보면 서울시의 이제 각종 유형들이 이제 제도화되고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센터가 개소되고 리츠 방식도 도입되고 LH의 고전에 이제 전주시 사업도 있었고 LH 시범사업, 허그의 금융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부산, 중구, 동구, 고양시, 가장 최근에는 부산 광역시의 조례가 제정되고 경기도에서 조례 지정 작업반이 이제 운영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서울시와 이제 이 시기수는 아니고 이제 특성별로 보면은
서울시의 정의인 사회 경제적 약자의 대상 주거 관련 사회적 피해 주체 공모가 임대주택 등에 이제 퍼지고 있고 고양시도 크게 다르진 않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요 세 개만 인정을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배당을 한다는 이유 때문인 걸로 생각되는데요. 요 세 가지만 더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실 이 조례의 정의는 조작적 정의로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하는데 이제 적합하게 잡는 거라고 뭐 보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딱히 정답이나 오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조례에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중소기업도 여기 포함이 됐고 뭐 전주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자활기업 고양시 같으면 시장 인정하는 민간단체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취지상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고 동의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논리 정합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정리해서 빼던가 아니면 이분들을 이제 못하게 하던가 뭐가 아무튼 좀 논리 정합적으로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꼭 넣어야 된다, 꼭 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법안의 경우는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다가 이제 넣어서 정의를 넣어서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2017년 이후에 계속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반대 사연은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당시 이제 주택도시 시장님께서 지금 차관님께서 사회주택이 왜 필요한지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저희 협회에 영입하고 싶을 만큼. 근데 의원님들 몇 분이 이제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서 아직 계속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조례 등의 어떤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장한 사회주택을 당장의 어떤 현실적으로 의미의 협의의 사회주택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가 한 2,000호 정도가 되겠고요. 넓은 의미의 사회주택,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원리 혹은 시장이 아닌 어떤 비시장적인 원리로 구성되는 것들을 다 포함하면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회적 주택이라든가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이제 LH의 사회적 주택, 이제 더함의 위스테이가 있습니다. 위스테이 활용. 이제 이분은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옛날 유스테이의 대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전주시하고 서울시 사례를 좀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넓은 의미의 사주택까지 하면 5,000원. 더 넓게 봐서 19세기 유럽에서 할 때처럼 뭐 기업들의 근로자 사택이나 종교단체 주택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분들이 다 부담 가능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회적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이제 소유는 공공의 소유인데 운영 관리를 협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또 좀 하이브리드적인 면이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경 주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그 직접적인 계기는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되겠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인구가 30대에서 제일 많이 서울에서 나가니까 이분들이 왜 나갈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기존 주거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들이 좀 있구나 이분들을 학용주체들을 활용해서 소규모 뭐 매입임대주택 정책 비슷한 정도 규모로 가면서 좀 이제 잡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에 뭐 이런 게 이제 그 연구의 좀 결론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 사경주체들 앞서의 사경주체들의 가능성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례가 생기는데 여러 이제 좀 세네 갈래 흐름들이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합쳐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를 활용해서 하니까 사회주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이제 여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풀뿌리에서의 실험들이 또 누적이 됐었습니다. 뭐 땅콩주택이라는 말도 당시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전세금 정도의 돈으로 내가 막 투기를 하고 막 비싼 집을 살 정도는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기엔 또 좀 소득 기준이 넘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분들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각종 공약들 뭐 홀몸 어르신 주택이라든가 빈집 해결 문제 뭐 이런 등등이 어우러진 실험들이 좀 쌓이면서 제도하고 이제 실제 이거를 제도를 만들어도 할 사람들이 과연 있나 하는 거 사이에 서로 간에 좀 신뢰가 생기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소셜 하우징이라는 단어를 한두 분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셜 하우징을 쓰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소셜 다이닝이나 소셜 미디어처럼 약간은 사교적인 의미에서의 소셜 하우징이라는 개념을 쓰셨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택이라는 조례가 생긴 다음에는 오히려 또 소셜 하우징을 말 안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회투자 기금의 그 기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사회투자 기금이 사회적 기업이나 활동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였는데, 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사회적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이 기금 내에 계정 이름을 소셜 하우징 계정이라고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새로운 공급자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초기 자본이 없어서 있어도 이제 자기들이 모은 돈만으로는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돈을 대주는 데가 생겼던 게 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또 돈을 빌려줘도 당시로서는 장기를 빌려주는 거지만 다른 사업에 비교하면, 하지만 임대 사업을 통해서 그걸 회수하기에는 아직은 짧은 기간만 빌려주는 거였는데 7년, 8년 정도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다 상환을 못하죠. 매입 임대주택 정책은 SH나 LH가 그 집을 사주는 거니까, 짓고 나면 그걸 활용해서 SH가 사주고 나니까 그 돈으로 바로 이제 사회주택을 갚을 수 있는 모델이 이제 당시 있었고, 요게 이제 사회주택 조례가 생기기는 전이어서 이름은 사회주택이 아니지만 본인주택은 1호, 2호, 3호, 4호까지 이제 많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택 조례가 생기고, 이런 이제 사회투자기금에서의 소셜하우징,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해외 소셜하우징, 뭐 소셜 다이닝의 소셜하우징, 여러 가지 의미의 소셜하우징이 이제 시대적 우연인지 필연인지 2015년에 이제 조례로서 수렴을 한 것이 되겠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공급유형의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 빈지 리모델링 혹은 고시원 리모델링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리츠 방식으로 주로 가고 있고, 이제 이게 규모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빈집 살리기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기존엔 전대 방식이었는데 그 좀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제는 매입 방식으로, 공공이 매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 소유의 집을 이제 위탁 운영만 맡기던 사회적 주택 방식이 서울시에도 이제 도입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런저런 개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남이 지어놓은 걸 공공이 사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위탁 운영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애초에 운영할 사람이 생각했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없는 일반 빌라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내가 짓고 내가 30년 운영해야 되면 더 예쁘게 잘 짓고 튼튼하게 잘 지을 텐데, 짓는 사람은 따로 그걸 팔면은 아무리 품질 감독을 해도 이 하자 보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무관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하고 운영할 사람들이 설계 시공에도 개입하는 모델로 이제 이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번에 처음 만든 표인데, 서울시 자료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프린트 나간 거랑은 조금 수치가 틀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 걸 제가 좀 오늘 발표 자료에서 바로 잡았는데, 옛날에 센터장 할 때는 프레임 짜가지고 이제 직원분들하고 같이 만드니까 이런 실수가 좀 적었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시사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공급 유형별, 이제 기업 성격별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만큼 있고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협동조합은 근데 입주자 협동조합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거지, 입주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 집을 만들자라는 개념의 협동조합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은 이제 사업자로서의 협동조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함께주택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자와 공급자가 정체성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좀 시도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거 관련 기업, 중소기업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설계사무소도 있고, 오늘 뭐 발제해주신 토론해주신 분도 오셨고, 경성 리츠라고 이제 아예 리츠에서도 이제 민간 영리에서도 들어오셨고요. 이분은 이제 여기는 부산 기반의 회사였는데 서울시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이 사업 구조가 자기 영리 회사의 어떤 취지하고는 좀 안 맞기도 하지만 좀 새로운 실험, 앞으로 사회주택이나 이런 제도를 통한 새로운 실험에 좀 취지에 공감을 하시고 뭐 적자가 나는 구조만 아니면 해보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 자기네 이 회사의 이 입주자들이 서울에 왔을 때 여기 코워킹 시설이라든가 뭐 주차장 같은 걸 같이 네트워킹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이렇게 꼭 뭐 원천 배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설계 시공이나 시행이나 계획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우셨는지 아직은 이미 지어진 공공주택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프로그램에만 이제 들어오셨고요. 이게 모든 유형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 유형에만 집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신문 보도에 났지만 이제 약간 이제 경영 위기에 몰리신 분도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타자로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분 뭐 입장에서 첫 번째만 다들 기억하니까. 근데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뭐 이런 공급자들이 200개, 300개가 되면 한두 개가 부도가 안 나는 게 오히려 기적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상수로 봐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잘 인수해서 잘 운영하느냐가 오히려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그 협회가 이제 회원사들랑 SPC 만들어서 이거를 취임해서 좀 인수를 해볼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협동조합의 기여도가 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입주자 협동조합은 아니라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이고 모든 유형을 협동조합들은 골고루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 조합원 중에 건축사도 있으시고 회계사도 있으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편차가 큽니다. 어디는 아주 사업적으로 잘 하시는가 하면 어디는 거의 이제 휴면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협동조합 중에서 그렇고 이 사회주택 사업에 들어온 협동조합 안에서도 이 규모라든가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아주 잘할 것 같은 분들과 완전 사업자인데 이름만 협동조합인 분들과 혹은 이제 조금은 약간 아마추어적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경 주체 역할이 매우 큽니다.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개방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사회주택 사업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 사회주택 사업의 재무 구조가 이제 20년쯤 지나야 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고 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취지나 다른 어떤 취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이나 뭐 토지 뭐 지원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현대나 대우가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은 이익을 남길 수 거나 힘들거나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PF 보증을 먼저 다 갚아야만 자기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 협동조합이 두 번째 사업을 하기가 힘들죠. 20년 혹은 이 PF 보증을 다 갚을 때까지 자기 자본 회수를 못하면. 근데 이 분양주택 사업의 패러다임에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입주자들이 입주한 돈으로 다 분양이니까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다 갚아버리고 자기 자본 회수를 해서 두 번째 사업을 하는 게 사이클이 빨랐는데 장기 임대 사업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겨우 뭐 빌라 한 채 줘놓고 20년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집을 지으면 그 사이에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런 구조라면 현대나 대우도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주택이 왜 이렇게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사경 주체들은 말씀드렸듯이 편차도 다양하고 잘하는 데도 있지만 못하는 데도 있고 아직은 좀 이 대규모 사업을 할 영향이 안 되는 데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경 주체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한 게 아니라 사경 주체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경 주체가 아니었으면 1,500호도 못 지었을 거예요. 이런 사업 구조와 이런 초기 선투입 출혈 구조 속에서 이런 취지를 있는 사업자들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 사업에 들어왔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사경 주체의 역량을 키우고 입주자들의 보증금 보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지만 뭐 사경 주체가 역량이 미약해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가 회피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주거 관련 기업들도 마을 기업이라든가 현재 이미 마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볼까? 전혀 나는 그쪽으로는 관심 없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차제에 사회적 기업에 지금 현재 5개 유형의 뭐 고용 창출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등이 있는데 여기 사회주택형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아직 사회주택 숫자도 많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무슨 사업 유형마다 그 유형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사경 분야가 너무 이제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지 모르겠는데 그 뭐 고용에 대한 규정이나 지역사회 공연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사회주택을 그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주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그게 오늘의 본론일 텐데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해서 넘어가고 싶고요.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됐고 오늘은 뭐 주택 자체를 소개하는 목적보다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다음 달에 준공되는 이제 사회주택 리츠를 활용한 엔스페이스 앤스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청에서 인허가가 안 나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저번에 착공하고 이제 다음 달에 준공인 건데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저희 협회 회원사는 아직 아니고 사회적 기업은 아직 아닌데 소셜 벤처의 정체성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전주시의 경우 현재 이제 뭐 물량은 뭐 아직 뭐 기초 단위니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54가구 정도 되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고요. 보면은 이제 추진 경과에도 좀 보면은 그 인사이트가 있지만 이제 아주 차분한 준비를 통해서 지역 주체의 역량 배연 및 참여를 유도했던 사례라고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이제 경로들이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민달팽이가 내려가서 지역 청년들이 조합원에 가입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고, 전북 소재 그리고 그 지역 소재 사경 주체들이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뒤에 이제 해외 사례를 조금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약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주택이 제일 많은 나라 세 군데의 사례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공급자들이 아주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 부문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회 부문 안에서도 공급자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거의 100%인데 최근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의 흐름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추세고, 오스트리아나 덴마크는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아주 유형이 다양하게 있고,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입주자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공급자 협동조합의 성격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료통제와 주거보조비하고 이 뭐 주택협회라고 부르던 뭐 책임 있는 공급자라고 부르던 아무튼 이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 부문을 포함한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과 소비자 보조와 임대료 통제가 같이 굴러가더라는 것이고요. 이 세 나라들은. 그리고 고루 공간적으로 분포했고 주거복지 대중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무상급식 논쟁 때도 있었지만 이제 자녀 복지냐 대중 뭐 보편복지냐라고 할 때 이쪽은 이제 보편복지 성격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면은 우리의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자들은 이제 위생 문제가 심각할 때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라기보다는 후기 산업화, 소위 4차 산업, 사회적 경제 이 분야가 부상할 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서구의 기준에서는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해서 주택을 짓는 게 사회주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뭐 사회적 경제를 뭐 활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가족화, 베이비붐, 뭐 인구 가구 증가, 도시화 시기에 지어졌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재생의 시기, 그리고 1인 가구가 다문화 고령화되는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또 어떤 도전 과제나 뭐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기존의 공공주택이 우리는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로 의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고민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이제 배경은 주거복지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도시 재생이 좀 중첩되는 어떤 배경 속에서 사회주택이 등장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공공사회 시장 부분의 이제 3자 협력의 방식으로 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의 또 이제 두 번째 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당연히 한국에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공동의 숙제 같은데요.
자, 서울시 조례 같으면은 사회적 가치를 담지한 거를 공급 주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경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사회주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정답이다 오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기보다 그렇다는 것이고, 이 사회적 가치를 담지한 거는 주체고,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사회주택이다라고 했다면 계류적인 민특법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거는 사회주택이고 주택이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고 그걸 공급하는 게 사경 주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급자의 정의.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을 때는 공급 주체가 사경 주체가 공급하면 사회주택이라고 했는데 주체를 심사하기보다는 사업 계획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심사하는 거죠. 그럼 국토부의 이제 포용국가 건설에 이루어지는 사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양자를 좀 절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된다는 언급이 있으면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주거 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사회적 가치인데, 그럼 사회적 가치 안에 주거 안정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약간 이제 여기도 논리 정합적이긴 한데 좀 약간 이제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계의 것들이.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및 임대료 차등 구간은 공공주택에서도 좀 하기 힘든 부분이고 한데, 이게 사회주택 혼자서 할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과정의 사회주택도 같이 가면서 주거 바우처나 이런 걸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든 양자를 절충했는데 실제 주택 사업 자체를 심사하기보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만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서울시 사업에 통과한 일반 협동조합은 돈을 못 받는 거냐, 그래서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또 인정을 해주는 뭐 이런 절충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정의하고 제도 사이에 좀 괴리가 아직 있고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다들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지, 그게 어떤 통용어지, 이게 법적 용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법적 용어일 때는 다른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보조금 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쓰거나, 독일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하우징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 이제 주택 지원 제도라고 봐야 되고요. 정의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의들을 연구하는 연구를 보면은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정의들을 내리냐 보면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하고도 해당되는 임대료 책정 방식, 배분 방식, 목적 기준, 요게 이제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이나 차이가 별로 없죠.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서구의 경우는 사회주택 안에 공공주택이 좀 포함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서울시 조례 같으면 이제 약간 대별되는, 사회적 주택 같으면 여기에 겹치는 부분에 해당되겠지만 약간 대별되는 개념이라서 이걸 통칭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적 주택, 주거복지노동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 중에서 공익적 주택으로 부르자라고 통칭해서 하는 내용이 있고, 저도 그 원론적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큰 A를 뭐라고 부를 거냐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잘 짓는다고 이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 오늘의 주제인 부담 가능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자들, 요 영역이 어떻게 활성화될 거냐, 이게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보다 이 명칭보다는 요걸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가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을 부여하고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감독도 하고 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사회적 가치가 뭐냐라는 개념이라고 결국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주거 안정, 사회통합, 공급 생태계 다변화, 여기 이제 유럽 사례를 보면서 좀 느껴지는 거고요. 기타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도시 재생이나 친환경 요소라든가 4차 산업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한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PSPP가 3자 협력 방식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시대에 더더욱 잘 어울릴 것이다. 주택의 어떤 물리적인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거 서비스나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결합되는 거죠. 이제 요새 정수기도 정수기 기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를 빌리면은 필터를 이제 갈아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주택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제 불가능해진 시대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이 이제 끝났으면 소량 다품종, 수요 맞춤형 주택으로 가야 될 텐데, 그걸 하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치들과 함께 하면. 그리고 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자들과 함께 또 추구되는 게 이제 공유라는 개념인데, 공유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공유주택 그러면 쉐어하우스 생각하면서 거실 같이 쓰고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건 물리적 차원이겠고요. 이 부담 가능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자들이 생겨서 좋은 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직접 내가 시행 역할을 해서 뭐 돈을 빌리고 시공사 선정하기 좀 부담스러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노후 빈집이나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뭐 자본이 좀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 뭐 건축 사무소나 아까 보여줬던 우리 공급자들, 그리고 이제 싼 집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이나 뭐 지역 1인 가구들, 뭐 이런 분들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서로의 장단점과 역할을 분담해서 해결을 문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주거복지와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에서 어떤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는지를 이제 정리한 것이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뭘 그런 강릉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물론 주택 개별 주택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뭐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주택들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 가지 외에도 혁신 요소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의 4인 가족, 초등학생 둘 4인 가족 중심의 도시에서, 물론 이 도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근린주거 이론에 따라 아주 설계를 잘한 토지 이용 계획이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까지 갈 때 길을 건너지 않아 하고 이런 등등의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 따른 도시 설계 매우 잘한 좋은 도시인데, 이제 우리는 1인 가구가 더 많아진 시대, 1인 가구로 지내는 기간도 15년에서 20년이 된 시대, 청년 1인 가구도 있지만 노년 1인 가구도 많은 시대에 도시는 어떻게 이제 달라져야 할까에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이런 이제 사경 주체라든가 이런 책임 있는 사회적 공급 운영 주체들이 등장한 게 이제 큰 활용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등장 배경에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 배경이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한 건데, 그거에 따라 이제 활용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등장했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풀뿌리가 부상하고, 이게 이제 현재 제도화된 형식의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넓은 의미의 철학적 의미의 이제 어떤 이런 호혜 경제로 부르던 간에요. 그리고 도시 재생의 시기, 네. 이렇게 등장을 했으니 그런 거를 하는 것을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쟁점이 이제 제가 말 붙인 건데 전략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조례상의 법적인 조작적 정의가 있고 그건 어떻게 정하든지 정하면 되는 거고, 학술적 뭐 어떤 추상적 진짜 원론적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도 통일된 바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현실의 제도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연결해주는 어떤 전략적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 사회주택이 뭐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이냐? 일단 물음표를 붙여봤고요. 그럼 그 사회적 가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대여섯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는 주거복지, 사회통합, 공급, 생태계 다변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주체 범위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누구나 하냐, 아니면은 사경주체를 제한하느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택형 사회적 기업을 아예 신설해서 이 유형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필요한 지원과 감동을 하게 해서 책임있는 사회적 공급 운영 주체, 이건 이제 유네스 지역의 사회주택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유럽의 어떤 유럽연합에서 얘기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입니다.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리스폰서블 하우징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공공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까지 해서 이제 책임 있는 이라는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공급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본 거고요.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이제 법안 재정 수요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주택법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묵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독자 법안으로 될 때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아직은 좀 이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면은 내세우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때 계속 등장하는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부문이 국가와 시장에 이어 새로운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상각형이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쪽이 매우 작긴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커질 거라는 거고, 대통령이나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또는 어떨지 몰라도 계속 커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진 시대에 이런 해외 사례처럼 수영장이라든가 우체국, 도서관 이런 것처럼, 아니면 지금 사회주택의 사례처럼 동네 정비소라든가, 사회주택은 아니지만 세탁 카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떤 사회 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이게 지역 속에서 있는 것이 돼야 될 것 같다. 4인 가구 초등학생 중심의 도시 계획이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고 시간이 이제 한 3, 4분 남았으니까 해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이라고 또 다 같은 건 아니고 주로 유럽 얘기만 해서 너무 유럽 중심주의 같긴 한데 사회주택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세 가지 레짐은 사회복지 레짐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레짐이죠. 이제 주택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과 사회 영역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고 주거복지 선진국들이라는 경우 네덜란드는 300여 개 주택협회가 모두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말씀드린 바대로고 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좌우 그래프를 좀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소위 왼쪽은 분배를 중시하고 오른쪽은 성장을 중시하고 가보니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회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3인당 계열이나 김인당 계열이 입장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든 박애라는 가치를 위해서든 이분들은 주로 박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여기는 연대라는 가치를 중시하는데 자유당은 작은 정부, 시장 중심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유당이 이제 자가 소유 장려하고 공공주택의 이제 축소를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임신 중단이나 뭐 동성결혼 같은 의제에서는 요렇게가 한 팀을 이루고 또 뭐 이민자 반대 같은 거 할 때는 요렇게가 좀 한 팀을 이루고 이런 경향도 있던데 그러니까 의제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냥 좌우로만 익숙하더라고요. 이건 잠깐 여담이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 세 나라가 사회주택이 제일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에서도 있듯이 이제 임대료 통제도 있고 무엇보다 폭동이 또 없었습니다. 스웨덴만 해도 스톡홀름 줌에 폭동이 있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라고 해도 근데 이 세 나라는 폭동이 없다. 사회 통합이 매개 변수로서 폭동과 사회주택이 없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가 점유율이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복지국가가 아니라 세입자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서 복지국가라는 점이고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유한이익, 회사, 사회적 기업, 공기업. 이 얘기 이제 자세히 드리면 네덜란드는 사회적 기업 중심이니까 좀 일단 넘어가는데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의 주택이 시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1920년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고민하는 게 등장한 거죠. 철도노조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만든 아이겐 하르드라는 주택협회가 미셸 드 크레크라는 암스테르담 학파라는 건축사조의 건축가랑 같이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건 이제 공건 사회주의 계열 요 건물입니다. 사거리요. 요거는 유태교 계열의 주택협회, 이건 카톨릭 계열의 주택협회, 여기는 공산주의 계열의 주택협회가 각각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한 겁니다. 우리는 3.1운동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뭐 서럽기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우체국이 있는데 당시 이제 1920년대는 전기나 전화가 전기는 전화가 집집마다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체국이 동네에 있다는 역할이 컸죠. 그래서 외부랑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우체국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주급으로 월급을 받아서 술 마시고 다 써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저축하자. 여기도 은행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 들어갔는데 지금 말로 하면 뭐 도시재생 앵커 시설이나 생활 SOC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사회주택이랑 같이 가는 점 이런 게 중요한 생각이고 요게 이제 핵심인데 19세기 말에 공동체 위주의 그 풀뿌리 뭐 건축조합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2차 대전 후에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해서 복지국가가 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은 7분에서 8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한솔 이사장님께서 사회주택과 관련돼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먼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연구자님들의 이야기 듣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의견 마지막으로 듣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한솔 이사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솔입니다. 사실 다 전문적인 얘기들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그냥 글을 쭉 써온 게 있어서 앞에 놔뒀고요. 뭐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그 빈집활용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토지임대부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30년짜리 최소 30년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30년을 살아오진 않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산 날보다 그 집이 운영될 기간이 더 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좀 뭐랄까 감이 잘 오지는 않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민달팽이가 2014년도에 처음 만들고 한 6년 좀 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라고 했을 때 10개 저희가 지금 10개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10개 집 중에 한 3, 4개 정도는 공동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집이 있고 그리고 뭐 아주 잘 되는 집도 있고 이게 편차가 엄청 큰데 뭐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우연에 의한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한 우리의 좀 실패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공동체라는 게 꼭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누군가는 어쨌든 상황의 바뀜에 따라서 떠나게 되고 그 실패했던 한 3, 4개 정도의 집들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한 번에 초기에 긴밀하게 형성됐던 팀의 주축들이 이렇게 싹 나가는 순간이 오고 그때 이제 그 공동체가 확 와해되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어떤 적절한 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니까 이게 약간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동체가 좋다고 하는데 딱히 여기 그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집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뭐 운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그냥 시스템이 없었거나 뭐 둘 중 하나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늘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막 과도하게 저희가 욕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냥 적산한 비용을 적절하게 그 공실률만 잘 채워서 운영을 하면 딱히 저희가 한 10년 뒤에도 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30년 주택 운영하는데도 크게 막 걱정은 안 되는 게 그냥 이대로만 가도 어쨌든 막 망하진 않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저희는 저희 할 일만 잘하고 건축 잘하시는 분들이 하고 뭐 시행은 어쨌든 회계는 잘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그렇게 잘 연합만 맺으면 그냥 이대로 가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뒀을 때 그렇다면 그 아까 말했던 그 3, 4개 집처럼 이제 망하지만 않고 그냥 저희가 적산했던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공실률 계산했던 그 비용만 그냥 공실이 안 나는 상태로만 잘 유지해도 이게 계속 확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들 한 5, 6년 동안을 분석해봤을 때 보기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회주택 좋은 영역이고 이게 가능성도 있고 사실 망하지도 않을 거란 거는 확신한데 그럼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요새 저희 민달팽이가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사실 요새 강조하고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오늘 소개하고 짧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시민사회 시민단체와 결합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주거권 세입자협회 형태의 이제 시민단체랑 결합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저희가 왔다 갔다를 해요. 저는 작년까지는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정책 일을 맡다가 이제 이번에 주택협동조합 넘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애초에 시민사회 관심도 크게 없는데 협동조합 넘어와서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냥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거 문제를 겪으면서 찾아오시게 되는 게 저희 주택이고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이란 시민단체 사는 게 그렇게 못된 짓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입자들 역량 강화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교육하고 어쨌든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받을지 계속 같이 고민하니까 이분들도 그냥 들어왔는데 막상 좋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으니까 세입자 역량도 스스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달팽이 집이 저희가 운영을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와서 보니까 주거권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 좋네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주택에 대한 만족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시민단체
에서도 사람들을 정말 빠르고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사회주택에 입주의 그 정책 취지처럼 어쨌든 스스로 약간 세입자로서 역량도 강화되는 좀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쨌든 진남의 원장이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굉장히 대립적 구도였다면 이 사회주택 영역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래도 굉장히 협력적 구도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주택에 대한 고민도 같이 털어놓고 저희가 사실 이거 없다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고민이 된다는 것도 말해두고 세입자로서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교류됐을 때의 가능성들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각자 기관들마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 주거권 시민단체로서의 특징이 결합된 형태의 사회주택이긴 한데 어쨌든 각자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이자 이게 어쨌든 역량을 서로 강화할 수 있는 차원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던 겁니다. 이게 계속 저희가 막 엄청 민간에 되게 유능한 막 임대업자들만큼의 막 서비스나 막 주택 품질이 막 엄청 좋기가 단기간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면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실도 보존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보다 사실 더 관심 있는 건 공동체죠. 아까도 공동체 이야기했고 저도 사실 달팽이집 살고 있어서 막 저희가 서대문구랑 사업 같이 하고 있어서 서대문구에서 요구하는 공동체 사업을 일부 하려고 하거나 하는데 사실 어쨌든 별로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별로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저랑 같이 사시는 분들도 딱히 공동체를 구성하고 싶지도 않고 청년들도 딱히 공동체 별로 그렇게 원하는가 했을 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뭐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지역 사업 한다고 해서 옆에 그 할아버지랑 인사하는 건 좋은데 옆집에 계신 근데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막 태극기 집회 얘기하면 별로 이분들하고 막 공동체 형성하고 싶거나 막 이런 생각 별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무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게 막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쪽 말고 이거는 가족실에서도 서울시에서 계속 가족정책실에서 발주하는 것들을 받아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1인 가구들이 지금 전통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틀에 속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사실 속해도 별로 거기에 어떤 공감이나 재미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필요가 없냐라고 할 때 또 딱히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은 확인된 바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글에도 자세히 써놓긴 했는데 선택할 수 있고 조금 더 의제나 아니면 취향이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맞아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관계들 뭐 요새 그래서 많이 뜨고 있죠. 반려동물의 채식이나 비혼이나 성소수자나 어쨌든 등등의 어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요새 돈 내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20만 원씩 내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잘 저희가 개발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변화하고 있는 이 가족과 가구 구성이나 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이 한국사회 2020년대를 준비하는 데 사회주택이 굉장히 유연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절대 못할 거예요. 일단은 2인 가구 그 법률은 아니면 절대 받을 생각도 없는 그 행정이 절대 변할 리는 없고 어쨌든 이 변하는 가족의 흐름이나 공동체의 상들을 가장 유연하게 흡수하고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여기서 확인을 했고 지금은 그런 대안적 공동체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데 사회주택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공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 살지는 않더라도 요새 그 흔히 말하는 그 대안적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뭐 지금 녹색 친구들 이사님도 오셨는데 어쨌든 많이 사회주택의 기관들이 몇 군데들에서 실험적으로 준비하고 있죠. 이런 어떤 새로운 공동체들을 어떻게 하면 구성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해야 어쨌든 공공임대주택과의 어떤 차별성도 가지고 그 공실률도 보장돼서 한 30년 제 인생보다 더 길게 주택을 운영해야 이제 어느 정도 그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정도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주택 운영기관이 준비해야 될 과제로 세입자와 임대인이 이제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협력적인 구조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임대인들 사이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관계 만남을 통한 뭐 대안적인 공동체 형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소셜 스탠다드의 김하나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기획하고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는 원래는 그냥 창업한 소셜 벤처였는데 국토교통경 예비사회적 기업을 취득을 한 사실은 주택 공급업자의 입장입니다. 사실 사업을 잘하려면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주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점점 좀 질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렵게 만드는 질문 세 가지로 오늘 좀 나눠보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이고 사실은 그 정상적인 가족 이런 가족의 개념이 지금 붕괴된 이 시점에서 그 가족용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은 뭐가 필요한가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닐까.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은 사실 아직 자가 주택 주택 공급률이 조금 모자라는 편이지만 국토 전체로 봤었을 때는 이미 초과한 상태여서 더 이상 주택이 부족해서 주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청년이 또는 1인 가구가 아니면 자산이 조금 취약한 계층이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의 문제로 이제 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8호제곱미터 5명이 기준이 되는 이 국민임대주택 규모의 기준을 정말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도움과 제도 속에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 20년간 열심히 연구했었던 주택의 유형과 평면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남아도는 이런 큰 가족용 평면이 더 이상 없었을 때 우리가 공급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임대주택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청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도의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꿔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신혼부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1인이 이제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주거의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것들에 더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이 자체를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유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공공재로 생각해야 되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달팽이 집 같이 집이 단순히 이제 뭔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사회에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발굴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보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단지 임대주택이 들어가서 그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저희가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여성 전용 주택이다 보니까 그 여성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사회 문제 이렇게 심각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역삼동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수 이런 찌라시라던가 아니면 여성이 노출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단지들이 길거리에 막 이제 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던가, 그리고 서촌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집회 시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해서 이런 집회 시위 같은 양태들을 같이 통장민들과 모여서 이제 이것들 해결하는 문제들, 이런 게 굉장히 평범한 입주자들이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그냥 내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방 한 칸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는 거주 공간을 이제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서 단순히 주택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주택이 단순히 집이 아닌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문제들로 확산하면서 또 이제 사업이 굉장히 계속 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공급자이지만 이젠 더 이상 몇만 호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로 공급하는 시대는 끝났고, 역시 다양한 공급 주체가 나와야 하지만 이런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의 공급자를 키우는 주택 정책은 그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그렇지만 이제 수요자를 보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얘기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뭐 단순히 주거 바우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때라고 생각하는, 또 이제 이렇게 또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하 대표님은 이제 1인 가구의 가구들을 위한 뭐 주택의 규모나 유형, 뭐 평형, 뭐 이런 것들 기준을 좀 바꾸자는 말씀을 해주셨고, 주택이라는 것 자체를 사유제보다는 공유제로 좀 생각해달라.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정책연구소의 유승수 연구원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주시 정책연구소의 유승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어제 주거복지 이제 2일차 끝나고 나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어제 주거복지센터 그 전국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아직 여독이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술기미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주택협회가 불만 얘기하거나 아니 국토부 옆에 과장님 계시는데 국토부에 불만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뭐 무거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전주시에서 했던 사례를 경험하면서 몇 가지 편하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좀 나왔고요. 먼저 지금 이제 최경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 이런 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전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서울시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논의가 돼서 2016년에 처음 이제 공고를 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 실제 진행되고 있는 합치면 모두 한 54가구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흥시가 이제 먼저 그런 사례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 이제 특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다르기 때문에 시흥시가 전주시에 유사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좀 그런 유사한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뭐 설명회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나 갔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임대업 쪽 많이 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한 얘기가 이건 너무 탁상행정이다. 이거 누가 하겠냐 사업을. 특히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SG 공사를 끼고 이제 하는 여러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시흥시나 아니면 전주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컨대 그냥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성 분이 아무래도 주체도 열악하고 사업 회수하는 구조도 상당히 장기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데, 또 기부 체납까지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공유재산 사용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해야 될까. 그냥 바로 우리도 사주택을 한다고 하면 바로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제 지금 조례 만든 데가 이제 뭐 부산도 그렇고 뭐 고양시도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좀 팁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사회주택 포럼을 한 2016년부터 한 7번 먼저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주택이 뭐지? 사회주택이 왜 필요해? 사회주택에 뭘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차례 이 포럼을 좀 거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한 주체분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주체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를 하는 거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좀 진행을 했고, 사실 여기 민달팽이 여기 나오셨지만 사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기에는 뭐 여기 녹색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초기에 했던 게 영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주택이 솔직히 잘 뭔지도 몰랐던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주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민달팽이 같은 조금 먼저 저희가 이제 조금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전주시에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지금 민달팽이 여기 와 계시지만 지금 전주시에도 하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주택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좀 출발을 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그냥 좀 사회주택에 대한 것들을 왜 지역에서 왜 사회주택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 논의를 많이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화시켜서 공급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사주택이 여러 가지 뭐 위원장님이 아까 최근 위원장님이 여러 쟁점도 정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일단은 지역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산시켜야 되나 사주택을 확산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 실제 연구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산시킬까를 좀 고민하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유형을 좀 어떻게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급한 방식이나 운영 주체나 이런 것들 좀 열어서 좀 달리하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토지 임대부사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토지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건물 임대부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토지를 임대해주고 주체가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주체가 땅을 제공을 하면 이제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을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공유주택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료는 안 되고 물론 이제 서울시도 SH 공제에서 한 1%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5, 2.5%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주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사용료도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시도 사실은 많이 조금 저희 주거복지과 내 사회주택 팀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의 리모델링할 때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시에서 좀 도움 준 사례들도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공에서 좀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사회주택 인증제라는 개념도 좀 도입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행정에서 전주시 하고 있는 방식,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공모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식을 해서 이렇게 조금 좀 무겁게 가는 방식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증제도라는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책들이 있는 거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구역 안에서만 허그 자금이라는 여러 자금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그런 도시계획적인 완화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유사한 지역, 예를 들면 세태한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전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게 인증제도라고 보면 사회주택도 조금은 그 공공에서 일단 공모 방식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물론 아까 뭐 여러 가지 사회주택 쟁점에 의해서 이게 뭐 어떤 게 사회주택이냐, 뭐 사회주택 가치만 있는 게 주택이냐, 아니면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게 사회주택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민간에서 예를 들면 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사회적 주택의 가치를 좀 지향하는 주택이라고 하면 일정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사회주택 인정을 해주고 그걸 또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방식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좀 도시 쪽을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계획과 특히 이제 도시재생 말씀드렸지만 그걸 조금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급한 주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건폐율이라든지 뭐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을 좀 높여서 사업성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더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제 저희 지자체가 주거복지 할 때 이제 전주시가 주거복지의 좀 새로운 시도라고 얘기해서 주거지 재생하고 많이 연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생활 기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일정 부분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짜투리 땅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짜투리 땅이 어떤 땅이냐면 도로를 내고 나면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럼 도로를 내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남은 짜투리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시유지예요. 그래서 이런 시유지하고 그런 빈집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좀 같이 결합을 해서 일정 부분 이런 건물을 짓고 일정 부분 커뮤니티 공간을 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래도 사업상 좀 도와낼 수 있는 모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 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아까 그 최경희 위원장님이 뭐 이 민간주택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알아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제도화를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같은 공유재산법에서의 예를 들면 그 공유재산 사용료를 경감하려고 하면 그런 여튼지 간에 이 제도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연계시키려면 사회주택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제도화해서 근거를 마련해줘야 이것들을 다 연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제도화하는 부분들, 특히 사회적 주택을 좀 법률화시키는 부분들을 조금 같이 좀 고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승수 연구원님께서는 그 지자체에서 사회주택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돼 있는 주체들과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논의들을 통해서 정책화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유형의 다양화나 뭐 사회주택 인증제,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등과 같이 긴밀하게 좀 연결시켜서 제도화하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진남영 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계속 많이 가서 조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짧게 한 거. 네, 죄송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일하는 진남영. 아무튼 사회주택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5년 넘게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소회는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노정돼 있더라.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문제점이 많지만 성과가 상당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보는 성과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새로운 주체가 공급한 사례가 이제 우리가 카운팅하고 보이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거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게 열렸고 그게 현실화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민간 주체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민간 주체들이 이제 생겼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들이 이 사회주택의 그 개념상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이제 스스로 한번 공급해 보겠다라는 주체로 더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주택에 그래서 왜 우리나라 시기에 뭐 한 5년 전, 6년 전부터 등장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그 최경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줬지만 뭐 나라마다 맥락이 다 다릅니다. 외국에서 어땠냐라는 것도 상당히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이것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LH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와서 그랬다라는 건 알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양이 우리나라에서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놓고 이 문제를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떻게 상존하고 공존하고 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쟁점이 된 거는 공공에서 LH, 중앙정부 주도하고 중앙정부의 에이전트인 LH를 중심으로 공급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점이 왔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뭘까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직적 불평등, 뭐 제가 수평적 불평등
그 필요한 양의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당장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못하고 필요한 대상에 공급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상당히 경직되고 뭐 이런 문제가 보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런 새로운 주체의 등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 최경호 위원장님은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주택으로 볼 것이냐, 새로운 주체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저는 이거를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주택으로 지금 우리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입장. 그러니까 그건 논점을 흐리는 입장인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체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라는 걸 중심으로 그런 주체들이라. 그래서 그런 주체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진행한 5년 동안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처음에 어려웠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돌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빨리 이걸 더 성과 위주로 이런 사람들을 막 늘려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이게 틀린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돼라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다져야 될 이런 부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주체나 역량이나 그런 사람들 더 플레이어들을 더 좀 더 이렇게 확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볼 거냐 뭐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주체들이 하는 몇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 주체 중에 민간 주체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주체와 이렇게 정리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이렇게 정의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지만 지금으로 정리를 하면 좀 정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로운 민간 주체,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주체, 뭐 옛날에는 단순하게 비영리 민간 주체 이렇게 저는 하고 싶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많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주체에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능력도 부여되어 있는 주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주체, 그러니까 이런 주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는 걸 동시에 이걸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체와 정의와 제도 틀이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지 않으면 뭐 이런 좀 이렇게 활성화나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정의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걸 제가 보기엔 저렴주택도 공급해야 되고요, 이 사회주택이. 그다음에 또 온갖 가치를 여기다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여해서 실현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참 어려운 얘기고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근데 지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쪽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치 지향을, 사회적 가치를 지금 담지 않습니까? 다 하고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다 그 미션을 공공임대 주택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일 가치와 동일 대상과 동일 미션을 수행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원칙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주체가 아무나 들어오는 이런 틀이라기보단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성장시키거나 제도 틀을 만들어서 적절히 관리하는 이런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급하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플레이어들을 포함시키는,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이렇게 해서 이 하이브리드 영역이나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가 들어와서 활동할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포함할 수 있는 틀로 법이 정비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역량을 해서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지금 사회주택 유형을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 주체에서 민간에서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는 미션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자가 못하는 거나 부족한 지점의 관리, 그러니까 대민과 입주자랑 같이 접촉 측면이 가장, 그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모델로 이 부분을 많이 성장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민간 주체가 다 소유해서 이런 모델이 당장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완전히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좀 두면서 이 관리 중심으로 공공과 연계되는 이런 모델로 같은 틀에서 이걸 보면서 성장시키는, 이게 미션이 같다면 같이 지원하는 이런 법적 틀로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시간 똑같이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5년간의 사회주택의 성과를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뭐 새로운 주체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자체로 좀 확산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돼 있는 주체를 좀 육성하자. 이 주체는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 주체 이렇게 육성하자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연구원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담 원장님의 울분이 저를 제가 속할 기업에 향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근데 이번에 주호부지 컨퍼런스 대주제가 공공임대주택 30년이었는데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잘해보자. 사실 제 발언은 이제 LH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오늘 최경 의사님이 그 주제를 보니까 부담 가능한 이제 새로운 주체였는데 이제 저희는 부담 가능한 기존 공급 주체로서 이제 이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연구원 입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게 왜 등장했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입주자 입장에서 이제 공공주택, 민간주택밖에 없었는데 그 선택권이 다양화됐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는 들어오고는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또 그리고 집에서 너무 멀어서 이제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되었고 그 선택지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 LH가 공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소규모의 그 계획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유효한 상품이었던 게 아닌가.